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로나 진단 체계가 시행이 돼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가 연휴 뒤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신규 확진자 수 2만 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10,000명대였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2만 명대가 된 건데요. 앞으로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당장 내일부터는 또 신규 확진자가 지금보다도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만 명대 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경우에 따라서 3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월 말경에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까지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 보십니까? 지금 김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 많게는 제 예측입니다만 4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전 같으면 이게 확진율이 높아지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확진자 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나 아니면 중증화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3만 명까지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건 과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통제 가능하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물론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장기전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에 지금 유럽이나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예전의 생활로 거의 돌아가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당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범위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을 했다고 하면 감당 가능, 즉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미크론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거리두기 조정안 좀 강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미크론 자체는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델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델타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분명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중증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0.4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1.1 정도의 위중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2분의 1 이상 정도 오미크론이 위중증률이 델타 대비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명률은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면 증가를 하더라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 아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오미크론을 극복하는 게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방역 강도를 더 강화를 시킬 거냐,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강화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나 아니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방역 강도를 낮추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방역 당국에서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어떤 거리두기 시스템 내지는 방역 강도를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교수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뭐 물론 우리 방역만 생각하면 강화해야 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완화되기를 바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일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추경안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경 논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예. 시작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이번 달 15일이 대선 공식 선거 시작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 예. 시작일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추경을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 달 안에 지급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가 지금 급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 국회가 좀 더 빨리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추경을 할 거고 추경에 대해서 사실은 겉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35조. 를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35조를까지를 끌어올려서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35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 날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15일이 공식 선거 시작일이니까 예. 선거 시작일 전에 하려면 최소 14일이나 15일에는 통과가 돼야 돼요, 본회의에서. 근데 본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본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뭐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 뭐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는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 지금 10일 날도 집회를 하겠다고 예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만들기 위한 유인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된다고 보고 15일 전에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35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에는 위드 오미크론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방역을 조금 더 낮추는 기조를 보이는 것 같은데 WHO에서는 이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도 급격하게 방역 강도를 완화하는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직까지 이제 현재 진행형인 국가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의 어떤 유행세가 현재 진행형인 상태고 제가 보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지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나머지 국가들 뭐 프랑스조차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급격하게 방역 강도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가 따른다. 그러니까 영국도 정점을 지났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적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방역 강도를 서서히 완화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백신 접종률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률이 74%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80%, 81%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3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률도 한 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오미크론을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급격하게 방역 강도를 완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나 아니면 돌파 감염에 의한 위중증 환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인적 피해가 분명히 예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국가들에서 방역 강도를 급격하게 완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서서히 방역 강도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99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최다를 일본 같은 경우에 2차 접종률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소 낮습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한 8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3차 접종률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국가들하고 일본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3차 접종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언급을 드린 국가들보다는 백신 접종률이 2차나 3차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급격한 방역 조치 완화는
상당히 경계를 지금 단계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의 오미크론의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유럽 국가들처럼 오미크론이 정점을 치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방역 규제 완화 쪽으로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어떤 산을 넘었을 때에는 그거에 맞춰서 서서히 방역 강도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자연 감염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노바백스가 2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실시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연 감염에 의한 그 면역이 형성되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백신 접종에 의해서 면역이 형성되는 분들 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서서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네. 서서히 방역 강도를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화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 진단, 이 검사 체계가 전환이 됩니다. 네. 이제 동네 병의원에 가서도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선별 진료소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 연휴 끝나고 오시면서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요. 어제도 뭐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사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섰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바뀌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왜냐면 빨리 이걸 찾아내서 뭐 막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병의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고위험군 같은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 보유자 그리고 네. 검역 취약시설 종사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하고 진찰료는 5초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의료진이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어느 의원이 그럼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오늘 중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를 보시고 계시다가 내 집 주위에 어느 병원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전국에 39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코로나 검사와 치료까지도 병행을 합니다. 만약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집에서 자택 치료를 하게 되면 전화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치료도 담당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343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걸 정부가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1,000곳까지 늘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뉴스를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느 병원에서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전화 이용하셔서 가서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검사자는 직접 넣어서 검사한다고 되는데 네네. 김 교수님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검체를 채취하는 그 면봉과 같이 생긴 부분,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속에 한 1.5에서 2cm 정도의 깊이로 해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0회 정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인데 말씀하신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독감 진단 검사 받을 때처럼 깊이, 그러니까 PCR 검사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얇고 깊은 그런 검체 채취 기구를 사용을 해서 비인두 도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 속에 깊숙이 좀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만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정확도 같습니다. 같은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나요? 일단 뭐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부위, 외부랑 가까운 부위를 에서 검체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cm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깊숙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모 연구진 검사 결과,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검사를 했을 때는 민감도가 한 20% 미만, 한 17.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가용으로 했을 때는 50% 안팎 정도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에,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실시하는 게 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선별진료소 가게 되면 이제 관리하에 본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런 위험성이나 위양성 같은 그러니까 저하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PCR 검사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코 속 깊숙이 넣어서 채취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숙이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그렇게 깊숙이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키트 자체에서 검체 채취 기구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급적 깊숙이 이렇게 넣어서 검체를 채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코 속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비전문가가 실시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판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 주면 재택 치료자가 11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재택 치료자들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그 대응 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약 한 10만 6천 명까지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발표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대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39곳이에요. 이곳에서 관리 가능한 인원이 지금 10만 6천 명. 근데 현재 나오는 숫자가 한 9만 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택치료 숫자가. 네. 그럼 11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분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1만 명이 예상된다고 11만 명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12만 명이든지 그 정도의 여력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체계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 동네 병원이나 의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에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체 채취하고 확진이 되면 이분을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재택치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 한 명당 재택치료자를 1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좀 15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100명도 사실은 의사 한 명이 100명을 다 돌본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전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당번제로 운영을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려면 의료 인력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는 의료진들을 늘리든지 아니면 의료 인력들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대체 의료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만약 11만 명이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플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일 0시 기준 재택 치료 가능한 관리 의료기관은 461곳입니다. 이렇게 관리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결정은 돼 있지만 순차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해서 예.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델타가 크게 유행을 했을 때부터 그 오미크론이 우점화됐을 때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시간대를 잘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이런 코로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빠르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우려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혼선이라든가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빨리 보다 많은 그런 동네 병의원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들이 빨리 이 코로나19 치료와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법밖에는 지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 개학을 앞으로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아직은 내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지금 한 11%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전체 학교 중에. 예. 근데 앞으로 이제 3월 전에 다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침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아직 없는데 문제는 지금 12세 이하 백신 미접종자들 과연 등교했을 때 안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특히 더 그럴 텐데 18세 이하의 그 우리 청소년들,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 증가율, 확진자의 증가율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심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약 신속항원 검사에 양성이 나왔을 때 접촉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운영이 힘들고 선생님들이 이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확진자 관리라든지 방역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신속항원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가 생겼을 때 그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학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가 빨리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신속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안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특히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령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서 그 아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인두 도말로 검체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성인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했을 때 위험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신속항원 검사를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도입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PCR 검사에 대한 여력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80만에서 85만 건 정도는 하루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 연령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 아래 연령대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은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그게 코로나든 비코로나든 간에 일단 등교를 자제를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학습권에 대한 부분이 또 걸림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지난 2년이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동영상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 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온오프 병행 수업을 실시간 병행 수업을 하게 되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현장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빨리 추진이 돼서 확립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뭐 12세 미만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연령대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12세에서 13세 이 연령대도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물론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감염됐을 때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령대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 조치 관련해서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원, 독서실 그리고 백화점, 마트에 대해서 좀 강화되는 달라지는 조치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한 칸 뛰어앉기를 의무화시킵니다. 네. 칸막이가 없을 경우는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식이나 취식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백화점 안에나 아니면 또 그 대형마트 안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코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취직을 못하도록 돼 있고 호객행위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밥을 먹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비말이 튀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성 공연들이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되는 상황. 결국 이제 방역 패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제한 요소들을 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부터 국내에서도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좀 미접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성 항원이란 말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실제로는 사백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그 자체를 불활화시켜 가지고 접종하는 방법인데 그거랑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에 있어서 안전성이 보다 더 확보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뭐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가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형태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인구의 한 13% 정도, 그러니까 한 650만 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인데 이분들이 적극 백신 접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식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허가외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향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린 연령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접종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추가 접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접종으로 그게 좀 빨리 확대를 하는 게 오미크론을 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잘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이런데 노바백스가 사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